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막판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 후보가 전당대회 열흘을 앞두고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러면서 정계 은퇴까지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이번 결단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울산 투기 관련해서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하나는 이제 직권 남용을 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도로의 위치를 바꿨다 하는 게 하나고, 그리고 1,800배 이익을 봤다 하는 게 야당의 2년 전 대선에서 정쟁으로 활용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들이 터무니없다는 게 사실 당시에도 밝혀졌죠. 하나는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10년 후 아니면 10년 그 이상의 일을 예상해서 땅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가 분명히 해명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1,800배 이익이라 그러는데 두 개 땅을 비교할 때 있어서 동등 비교해야 되는데, 하나는 보존관리지역의 임야로서 개발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는 도시지역의 대지로서 개발이 되는 땅이에요. 동등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당시 야당이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김기현 후보의 땅은 개발이 안 된다, 이런 게 다 취재 결과 밝혀졌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대선의 정쟁을 활용한 소재를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에 의해서 다시 끄집어내지고 다시 재소환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더 커져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마치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옮겨오는 듯한 이러한 소재의 빌미를 제공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는 이대로 놔둬서는 자신의 당대표 당선 유무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힘이 더 이상 야당의 공격이 돼서 안 되겠다, 이런 결단하에 주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기 은퇴까지 하겠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겠죠. 예. 네, 김기현 후보의 이 같은 정면 돌파, 표심엔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국민 여론의 부분과 그다음에 당 책임 당원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일치해서 간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김기현 후보의 여론조사상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하락하고 있다는 증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면 계속 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야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제기한 건 울산 MBC예요. 울산 MBC에서 방송을 만들어서 김기현 후보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방송을 했었고요. 김기현 후보가 그 당시에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예훼손 혐의로 소위 그 민사상, 형사상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울산지검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혐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울산 MBC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울산지법에서 김기현 후보가 패소를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야당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무슨 야당이 문제 제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울산 MBC가 문제 제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형사상, 민사상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다 무혐의와 그다음에 패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 있는 다른 당대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김기현 후보가 대답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건데, 왜 이 문제를 야당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검찰 리스크 문제로 저는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기현 후보가 직접 수사를 주장한다는 건 그만큼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본인에게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명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당장은 해명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당대표 리스크라기보다는 오히려 당대표가 된다면 되고 난 다음에 리스크가 더 크게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또 사법 리스크, 당대표 리스크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울산 땅 문제가 쉽게 가라앉을까요? 야당에서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대선 때 분명히 야당의 양이원영 의원에서 제기된 사건이고요.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에 모든 힘을 실어줄 시기였어요. 하지만 당시 중요한 대선의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또 김기현 후보는 원내대표였었어요. 하지만 문제 있었다면 당시에 기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황운하 의원을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고 임명을 했는데요. 황운하 의원이 누굽니까? 다들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수사의 장본인이고 그리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의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김기현과 황운하의 악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만 황운하 의원 스스로가 지금 그러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과연 이러한 TF 단장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TF 단장의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0억, 당시에도 30억 용역이라 그래가지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형제들이 30억 용역 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편취했다 이렇게 했는데 무혐의 의견을 올렸는데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상의 좌초를 시키고 불이익을 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재판도 계속 선거 개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민주당이 당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기 위해서 오히려 여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여당의 잔치를 소환해서 회피하려는 그러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정당당하다면은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좀 정세 반전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을 밝혀야 될 부분이 뭐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가장 비판했던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유력한 분이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밝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울산지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기현 후보가 패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판결 내용이에요.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입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그 당시에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제기되고 있는 KTX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를 알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왜 맹지인 이 땅을 그렇게도 많이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원고가 울산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이건 울산지법 판결 내용입니다. 2015년 KTX역 연결도로를 국비로 개통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다. 이런 내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기현 그 당시 울산시장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제기한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상 문제가 꽤 있다고 생각이 드니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야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은 그런 거죠. 어떻게 KTX가 왜 휘었지? 휘어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거야. 이 두 가지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특히 적어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될 분은 윤석열 대통령 말씀에 의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중한 그 나름대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전당대회 열흘을 앞두고 1강 3중으로 급속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좀 더 반윤의 기치를 좀 더 뚜렷이하는 모습이거든요. 만약 김기현 후보가 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넘어간다면 이 두 후보가 좀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2위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결선 투표를 갈 경우에 두 후보 간의 합종 연행에 의해서 두 후보가 결선 투표 이전에 받은 득표를 그대로 흡수하는 플러스의 숫자가 나오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양자 대결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은 김기현 후보의 여론조사 추이도 올라요.
사자 대결일 때 약 30%대가 양자 대결할 경우에 40%대로 오릅니다. 그 얘기는 천하람,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가 공고하진 않다. 본인들의 지지층이 그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후보가 천하람이 갈 경우와 안철수가 결선에 갈 경우 합종 연행에 의해서 두 후보 간의 어떤 물밑 경쟁 또 물밑 합종 연행 이런 게 보이긴 보여요.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합종 연행 연대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경쟁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울산 땅 얘기가 오히려 야당의 정치 공세 1번으로 등장하는 이기에 우리 후보들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없어요. 이 기간만이라도 더 이상의 정치 공세나 정치 공학적인 것보다는 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서 결선 투표를 간다면 결선 투표 가서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게 맞지 울산 땅의 문제로 계속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울산 땅에 도로가 KTX가 휘었다 그러는데 KTX가 휘은 게 아니고요. 도로가 당시에 이란이 우회 도로로 가서 가는 거였는데 김기현 후보가 땅이 있는 곳으로 직선거리로 터널을 뚫는 것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집권 남용이다 주장하는 게 이제 야당 주장인데 오히려 이란대로 갔으면요. 김기현 후보는 더 큰 이득을 봅니다. 그것은 실물 경제에서 모두가 아는 사실에 왜 뚫리는 도로에 연결 도로만 건설하면은 땅의 개발 가치가 더 높아져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고문 변호사 때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고문 변호사가 김기현 후보가 하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 당당하다면은 황운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워서 겨루는 게 맞지. 김기현과 황운하의 악연 이걸 이용해서 황운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그러한 정치 공세에 임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마 비판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다시 울산 땅 의혹으로 좀 돌아와가지고요. 이 앞으로 국민의힘 당권 구도 판세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저는 원래는 뻔한 승부라고 봤어요. 결선까지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울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결선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가 겹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의 표를 잠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결선에 가서 뭐 2등이 될 거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직까지도 여전히 김기현 후보가 결선을 가더라도 1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판단들이 좀 더 높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결선을 안 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결선 투표를 만약에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윤 대통령의 윤심이 실렸다라고 얘기하는 김기현 후보가 책임당원들의 투표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50% 이상은 윤심이 지지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어쩌면 내부적으로 좀 아주 소소한 부분입니다만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결선 투표 가기 전에요. 그 전에.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람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 3등의 박빙의 승부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결선으로 갔을 때 천하람 후보 만약에 2위를 했을 때에는 상당한 파괴력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책임당원 내부에서도 이거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라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보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켜보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또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상세하게 이 설명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어느 정도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당시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속영장이나 여러 가지 혐의를 봤을 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의 핵심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가 이제 배임 그리고 삼자 뇌물수수 그리고 범죄 은닉 수익 은닉 규제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위반, 부패 방지법 위반 등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간단해요. 진실의 화살, 거짓의 방패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검찰 독재, 검찰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한 푼도 사익으로 편취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 공동정범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동정범이 뭐냐?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인 행위를 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지원 과정에서 대통령의 힘이 있을 것이다 해서 공동정범이 만들어진 거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논리도 간단해요. 본인의 말대로 본인이 사익을 취한 건 없다고 하지만 수많은 결제 서류와 용역 보고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 내부 검토 보고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다른 건 대장동 사건 차지하더라도 성남 FC 사건만 보더라도 네이버나 두산건설이나 차병원의 애로사항을 있었죠. 그것이 용도 변경으로 나타났고 내부의 결제 서류가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힘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성남FC에 후원금을 줬다. 이것이 바로 공동정범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삼자 뇌물수수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당연히 소상히 국회에서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라고 하지 말고 법원 판사 앞에 가서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소상히 설명을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소상히 설명하면 제가 볼 때 이연속 병살타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예를 들면 뭔가 증거가 명확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부스럭이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부스럭 소리가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동영상입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 감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볼 땐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라는 식의 얘기를 통해서 뭔가 유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뭐 광고비와 인허가를 갖다 가서 겹쳐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FC 성남 같은 경우는 광고비로 받았다는 거예요. 인허가는 별건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것이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로 받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게 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구속의 사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구속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정치적인 수사를 했고 정치적인 영장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일 아마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마 이것들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무리한 증거, 부스럭 같은 증거를 대게 되면 저는 오히려 악효과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검찰의 영장 내용의 부실성하고 대통령실이 얘기했던 만약에 방탄하면 또 영장 청구할 거라는 얘기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정치였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고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내일도 지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응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을 더 강력하게 단합하게 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표결에 앞서서 신상 발언을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내일도 이것의 연장성상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을까요? 어떤 내용을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그 수위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경쟁 상대였고 그리고 야당의 대표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라는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에 대한 검사 독재, 검찰 공화국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라고 발언하는 것은 제일 공당의 야당의 대표로서 과연 국가, 국민, 국익은 안중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병살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체포 동의안은 이미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미 민주당의 다수당 169석에 의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회를
완전하게 이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고요. 그 하나의 또 다른 증거가 왜 야당은 그렇게 3월 1일 개원을 또 임시국회 소집을 고집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살타는 말씀 동의할 수 없고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액을 광고비하고 그리고 기소하고 자꾸 연결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미 네이버나 차병원이나 두산건설이나 그 관계자들이 성남시에서 후원금 액수를 정해줬다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의 정언은 그럼 정언이 아닙니까? 이미 그분들은 소상히 다 정언을 했고 그분들에 의해서 모든 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부 결제 서류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결제 서류를 보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 30분 면담 시간을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 서류를 마치 본인은 모른 듯한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게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당당하다면은 청렴한 정치인이고 죄가 없다면은 당당하게 본인의 공약대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질심사 받는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본인이 그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면 되는 게 간단한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여야의 정치 논쟁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못 거두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결은 예상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압도적 부결일 것이냐,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박빙 부결일 것이냐, 그 여부도 관심이거든요. 노웅래 의원 당시에는 161표의 부결표가 나왔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저는 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기 169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당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안 본 게 아니에요. 다 내용을 받고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매우 문제가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배임이었다가요. 나중에 뇌물로 갔다가 정치자금으로 갔다가 다시 배임으로 왔어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돈 받았다.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과와 함께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 자체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증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예를 들면 검찰의 정치적 영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대통령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아니 그 대통령실이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 때문에 이번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 소위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강고한 방식으로 부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왜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왜 판사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건 헌법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인신을 구속하지 말고 부족 수사를 하라고 하는 원칙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인신 구속이 되게 되면 그 뽑아준 국민들을 대의할 수 없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예요. 부당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통해서 막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검찰 스스로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 수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소위 국회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영장을 계속 다시 청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나왔었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얘기할 거냐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재명 당대표에게 소위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지 마냐의 문제를 물어야 되는데 계속 앞에 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면서 뒤에 거에 대해서만 답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거죠. 네. 그러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도 있거든요. 예, 저는 뭐 아마도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부결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또 영장을 치게 된다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영장을 계속 치게 되게 된다면 계속 검찰에 의한 소위 체포영장, 체포 동의안이라는 리스크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니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겠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법원에 가서 본인이 무죄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라라는 얘기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당대표를 그만두라라는 얘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자체가 당내에 가장
큰 흐름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어느 선이 되게 되면 참 밝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처럼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한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